기초 강의 지금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일단 한 3시간에 걸쳐 정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는 이제 계층인 개념을 일단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할 거는요, 계층상 보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계층. 즉,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전부 다가 계층상 TCP/IP 제 상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다뤄지는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기타 DNS 관련 이런 정보는 전부 다 7계층, OSI 7계층에서는 7계층, TCP/IP에서는 4계층 중에 제 꼭대기 있는 그 계층에서 하는 것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앨리스와 밥이 우리가 이제 이메일 통신할 때 실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프로토콜 어떤 걸 경유해서 일단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SMTP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제 앨리스가 밥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자, 앨리스와 밥의 이메일, 이제 통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앨리스가 예를 들어서, 자,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MS 제품이 MS 익스플로러라든지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메일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해서 이렇게 메일 서버에 일단 올렸어요. 메일 서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메일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요. 메일 유저 에이전트. 때는 메시지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에 작성한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작성을 해서 메일 서버에 올립니다.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예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거를 통해서 메일 서버에 올립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계정이 다음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죠. 자, 알겠습니다. 앨리스가 다음 점 내셔. 자, 그러면 이 메일 서버가요, 앨리스는 이제 다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밥은 네이버를 사용한다고 일단 가정해보죠. 즉, 앨리스가 네이버 쪽에 일단 보내게 되면, 이때 메일 서버는 네임 서버를 참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네임 서버예요. 네임 서버는 어찌 보면 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IP 주소를 일단 얻어온다는 거. 뭐를 통해서? 네임 서버 쪽에 이것을 질의를 한다는 거죠. 질의해서 받아와요. 앨리스가 네이버.com 그 IP 주소를 일단 받아와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네임 서버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인터넷을 타고서 누구죠? 이쪽에 똑같이 메일 서버가 있어요. 밥은 네이버를 사용한다 가정해보죠. 그럼 네이버의 IP 주소 똑같이 여기도 네임 서버에 질의를 해요. 서로 이런 네임 서버를 일단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질의를 합니다. 질의에 대한 어떤 응답, 여기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때, 밥이 이것을 읽어오는데, 자,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SMTP가 이때 사용됩니다.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SMTP. 그때 여기 읽어올 때는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뭐가 사용되냐? SMTP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POP3나 IMAP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메일을 읽어와요. 읽어오게 되는데 이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메일 유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거를 MTA라고 합니다. MTA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요.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또는 메시지 트랜스퍼 에이전트를 경유해서 반대편에 밥 쪽에 메일 서버 쪽으로까지 가서 실제 이 밥은 지금 여기 잘못됐네요. 이쪽에서 그 메일 서버에서 이것을 다운로드해요. 읽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MUA를 통해서 이것을 읽어오죠. 읽어올 때 POP3나 IMAP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메일 리트리벌 에이전트 또는 메일 액세스 에이전트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메일 리트리벌 에이전트 조회한다는 거죠. 또는 메일 액세스 에이전트 접근한다는 거. 이걸 통해서 이것이 읽어와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앨리스가 밥한테 메일이 갑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앨리스가 러브레터를 I love you를 일단 보내면 순서가 지난 시간에 있는 건 TCP IP 그 개념으로 TCP IP 계층상으로 헤더를 추가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런 이 이메일에 관련된 이런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유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SMTP,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POP3나 IMAP은 전부 다 계층상 어디?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응용 계층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 통해서 일단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SMTP가 일단 올려요. 메일 서버에 올리면, 이때 이제 이 그 메일 서버에 올리면은, 다음이든 네이버든 이거를 IP 주소로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숫자로 바꿔줘서 보내려면 이런 네임 서버가 필요하다는 거. 송신자나 수신자나 전부 다 네임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MTA를 거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읽어올 때는 SMTP가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POP3나 IMAP 같은 걸 통해서 읽어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메일 리트리벌 에이전트, 메일 액세스 에이전트. 메일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는 거예요. 조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또 밥도 이것을 답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요. 그러면 이때 또 이렇게 읽어오겠죠. 읽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올릴 때니까 뭐예요? 뭐가 사용돼요? SMTP가 사용되는 거죠. 수진하는 사람도 이때 또 뭐가? POP3나 IMAP 이런 거 IMAP 이런 거 등등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읽어오겠죠. 이런 과정을 일단 거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사서함에, 이제 우리가 이제 MTA로부터 어떤 메일 박스에 저장하는 이런 개념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AMTA라, 메일 딜리버리. 딜리버리 에이전트. MTA로부터 메일 사서함에 저장할 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MTA라고 합니다.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참고적으로 이 사이에 MRA 그 사이에 이런 MTA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딜리버리 에이전트. 보통 이제 사서함에 이걸 다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읽어오고 이런 과정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메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SMTP는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서 얘는 암호화 기능이 없어요. 암호화 기능 없습니다. 암호화 조치 없이 그냥 앨리스와 밥이 이제 그 강남에서 12시에 만난다면 이브나 멜로디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거. 암호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메일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암호화 조치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 참고적으로 PEM, PGP, 그 다음에 그 Secure by. 자, 이거는 뭐다? 암호화 기능이 있어요. 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암호화 기능. 그러니까 중간에 이브나 멜로디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 기미성이 추가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프린트본 일단 한번 봐보시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그려진 그림이 여기 이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앨리스가 이제 메일 서버,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반대로 넘어가죠. 그러면 SMTP가 2번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읽어올 때는 어떤 거? POP3나 IMAI. 이런 걸 통해서 읽어오는 거죠. 이쪽에서 그걸 통해서 읽어와요. 좀 약간 단순화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MTP,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온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SMTP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SMTP는 실행화이나 이전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변환해서 이것을 전송한다. 실행 파일이나 이전 파일을 텍스트 형태로 일단 변환해서 그래서 변환해서 일단 전송한다. 뭐 이런 것도 일단 가능합니다. 그 메일을 일단 보낼 때 마스키 형태로 변환해서 이런 것이 일단 통해서 일단 전송을 할 수 있고요. 송수신 측이 직접 상대방을 상호 인증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 메시지를 일단 전송한다. 즉 SMTP가 인증이 있느냐 이런 인증 부분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메일을 보내고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암호화 기능이라든지 인증 기능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SMTP는 특정 크기 이상의 메일 서버를 일단 처리하지 못하고 일단 거부한다. 그 이상을 주로 여기에 보면 이제 텍스트 형태로 많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용량이 어떤 제한된 그 용량, 처리에 좀 약간 제한적.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이상 추가로 막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의 그런 어떤 조치, 이런 거 등등이 일단 좀 필요해지는 과정을 일단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SMTP는요, TCP 25번 포트를 사용해요. 뭐, 우리가 하나 얘가 HTTP는 TCP 몇 번? 80번 있죠. 그런 식으로 25번도 암기하는 게 좋아요.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SMTP 암호화 기능, 인증 기능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자, 그에 반해서 PEM, PGP, Secure by보다 암호화 기능 있죠. 암호화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멜로나 이브가 이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개발자가 IETF에서 PEM은요, 중앙 집중화된 키증이야. 그리고 높은 보안성, 주로 군대, 금융계,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래서 이론 정식입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PGP는 이 사람 이름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필 짐머만. 이 사람 나오면 바로 뭐다? PM, 세케마임 아니고 PGP.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특징은 분산화된 키 인증. 키가 중앙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분산화된 키 인증에 나가서 개인의 자유를 맡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저 친구를 믿어. 그러면 키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또 이 사람이 또 친구가 또 친구를 뭐 해서 서로 이제 좀 친하다. 그러면 키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통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분산에 대해서 키 인증 이루어지는 그런 사설망의 어떤 신뢰망을 구축해서 합니다. 신뢰망을 하고, 구현의 용이성. 그 다음에 실세계 사용 중심에서요, 많이 사용됩니다. 보안적으로 좀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것이 우리가 CQ 마임입니다. 마임 기반이야. 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스키나 이런 거 중심에서 이미지, 영상 이런 개념이 추가된 것이 우리가 마임입니다. 아스키 형태에서 텍스트 형식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이런 환경에 맞게 좀 한 것이 마임인데 거기에 CQ가 들어간 거야. CQ가 들어가서 마임 기반 플러스 전자 서명, 그다음에 기타 암호화 기술 이런 기술을 포함시킨 것이 어찌 보면 CQ 마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용 툴킷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타 500구의 인증서를 일단 지원합니다. 엑스타 500구의 인증서를 지원하는데 이 엑스타 500구는요 인증서의 어떤 표준 형식이에요. 가끔 수험생이 공부하다 보면 하는 부분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개 키가 있어요. 공개 키. 이 공개 키는 상대 개념이 뭐였었죠? 대칭 키였었죠. 대칭 키는 엄마, 아들이 이제 동일한 키를 가지고 열고 닫고 이런 개념이 반면에 공개 키는 뭐다? 쌍을 이루는 거죠. 어떤 퍼즐이 있을 때 뭔가 이제 그 송신자가 절반을 딱 잘라서 하나는 개인 키, 하나는 공개 키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크로스해서 뭔가 이제 그 퍼즐이 딱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것을 잠그고 열고 이게 안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키라는 것은 상대의 개념이 공개키, 개인키가 있었죠. 그래서 개인키로 암호하면 공개키로 열어야 되고 공개키로 암호하면 개인키로 열어야 되고 그런 거죠. 송신자의 공개키면 송신자 개인키로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신자 거면 수신자 거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아주 있어요. 이 공개키가 하는 단점 중에 하나는 중간자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앨리스 밥에 통신할 때 공개키를 반대쪽에 일단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걸 바꿔 치는 거야. 예를 들어 멜로디가 자기 키를 반대편에 주고 그 누구한테 온 키는 자기가 키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우리가 중간자 공격이라는데 이런 공개키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전자 서명이 나와요.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한마디로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꼬리표를. 이제 여기서 이 꼬리표를 붙여갖고 이런 부분을 두 개를 믹스한 것이 우리가 어쩌면 인증서야. 인증서. 인증서란 것보다 인증서라는 것은 공개 키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개 키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바꿔치면 돼요, 안 돼요? 바꿔치지 못하게 전자 서명을 붙이는 거야. 전자 서명을 붙이는 개념이 우리가 인증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다 500구가 있는데요. 자, 이 엑스다 500구는 인증서 표준 형식입니다. 이 엑스다 500구의 버전 3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있어요. 공개 키에 대해 이렇게 나열되고, 되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전자 서명을 붙여갖고 어떤 형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할 때 엑스다 500구라는 이런 것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것도 전부 다 뭐다? 공개 키에 관련된 거죠. 구분하시면. 그 다음에 PKI라는 게 PKI는 Public Key Infrastructure입니다.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PKI는요, 공개키가 이제 공개키에 한마디로 하면 중간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인증기관을 등장시켜요. 인증기관. 자, 중요한 것은 인증기관을 우리가 CA라고 그래요. CA. 인증기관이 등장시키는데, 중간에 공개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인증서라는 건 어떤 걸 하겠어요? 거기에 전자서명을 붙인다겠죠. 전자서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증서라는 거야. 거기에 전자서명을 붙이는 개념이 우리가 인증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비슷하게 이제 공개기가 중간장 공개기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 인증서를 발행한 전자서명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등록 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주민등록증 발급은 개인이 이렇게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이제 성인이 돼서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야죠. 가서 거기에 뭐다? 증명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발급을 받아야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거죠. 인증기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데에서 뭐를 받아? 인증서 같은 걸 일단 발급받는 거야. 그런 역할을 인증기관을 그 개념을 등장을 시켜서 어떤 이제 공공의 성격,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서명을 했다 하면은 중간자 공개 원격이 통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기반 구조로. 그러니까 앨리스와 바비 막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브와 멜로리가 계속 반대해서 이게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야. 결혼이 잘 안 되니까 뭐도 안 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야. 결혼을 방해하고 연애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카트 치는 거죠. 자르는 거야. 그때 뭐가? 이런 인증기관, CA 같은 게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런 기반 구조로 형성되는 게 PKI예요. 개념이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서라는 건 물론 이런 것이 다 섞여서 PKI가 되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자서명 붙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을 해서 이제 막 붙이고 그런 개념이 일단 이렇게 다 나오는데 꼭 나열한다면은 공개키 전자서명 인증서 X다 509 그다음에 PKI 이것을 혼돈하시는 분이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개념적으로 좀 나눠봤어요.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에 전자편의 보안 기술에 옳지 않은 것은 PGB 스퀘어마에 그 다음에 PM 있는데, 자, 이것은 3번 셋입니다. 이거는 전자서명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상거래할 때 사용되는 것이 셋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봐주시고. 자, 다음은요. 레이별로 웹 보안의 적용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예요. 계층별로. 자, 우리가 이제 계층별로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는 FTP나 SMTP. 이거는 계층상 어디 있었죠? 응용 계층에 있었죠. 응용 계층에 있었고, 그 다음에 IP나, 그 다음에 TCP 같은 경우는 뭐다? 전송 계층에 있었죠. TCP, UDP. 그 다음에 I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계층에 있었어요. 계층별로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어느 계층이 있다고 했을 땐 그것이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돼요. 똑같이 보안 프로토콜도요. 계층상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IP는 몇 계층? 3계층이요. 자, 그래서 IPsek은 VPN에 나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이요. 3계층. 3계층인 VPN이라는 것은 공인망과 사설망의 장점을 취한 게 우리가 VP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IPsek이에요. IPsec. 이 계층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SSL TLS입니다. 자, 이 부분은 주로 웹 통신할 때 많이 사용되죠. 즉, 웹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웹 서버 간에 통신할 때 이런 것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SSL 같은 경우는 넷스케이프가 개발했는데 이것이 인터넷 표준이 돼요. TLS가 돼요. TLS.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 표준에서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 TLS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그냥 TLS요. 계층상 봐보시면 TCP 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응용 계층의 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은 커버로스. 커버로스는 대측기 기반의 티켓 기반 인증 프로토콜에 우리가 커버로스요. 대측기 기반, 티켓 기반, 대측기 기반, 티켓 기반 인증 프로토콜.
대칭기 기반, 그 다음에 때로는 뭐 대칭기, 그 다음에 티켓이거나 우리가 걱정하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증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것이 커버로스예요. 그 다음에 SMTP는 응용이었었죠. HTTP도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본 것이 뭐다? 시스템화임. 이건 응용 계층의 보안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토콜도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프로토콜이나 일반 프로토콜의 계층이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요거 부분에 전부 다, 자, L2TP도 이것도 VPN에 나오는 2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IPsec VPN이에요. 3계층에서 나오는 뭐다? VPN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SSTLS.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웹 통신이 가능한 보안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딱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자, 웹급 기반의 공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시스템 보안은요, 이 시스템 보안에서 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건요, 어떤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즉, 관리자 권한을 일단 이것을 가장해서 권한 상승 공격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스템 보안에서는.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웹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성과하겠다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지기가 딱 있습니다. 문지기.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중간에 첩자가 하나 딱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요즘에 되면 간첩이 딱 하나 있다는 거. 이때 이제 문지기의 역할을 잘 하면 괜찮은데, 교묘하게도 이 첩자를 못 잡아내는 거야. 못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 첩자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트루의 목마 같이 밤에 몰래 이제 성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안에 이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시 나가갖고, 이제 자기 아군이죠. 이 첩자가 봤을 때는 아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적군이죠. 아무튼 그쪽에 있는 정보를 주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지기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공격이 성공이 안 돼요. 성공이 안 되는데, 이것이 딱 잘 걸러지지 않았을 때, 즉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냐, 입력값 검증이 부실하다는 거야. 즉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입력값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기서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각종 공격이 발생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가서 인젝션 공격, SK 인젝션 등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공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CSRF 이런 공격이 전부 다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입력값 검증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공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자, SK 인젝션과 말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과 그 다음에 CSRF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격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취약한 서버,
취약한 뭐 웹서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 사용자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사용자.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삽입해요. 뭐 스크립트 형태든 뭐든 일단 이것을 삽입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취약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냐? 이 문지기가 입력과 검증을 제대로 못하듯이 잘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뭔가 걸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취약한 웹서가 각종 공격에 악용이 되는 거야. 사용자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방문해. 뭐 게시문을 일단 클릭해서 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다운로드 했다. 악성 코드 올려는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됐어요. 사용자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잘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쪽, 브라우저나 이쪽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네 번째, 쿠키 같은 것이 전달이 됐어요. 자, 쿠키는 우리가 다뤘던 것이 이 쿠키는 뭐였었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쿠키는 HTTP가 스테이트 리스 프로토콜이었어요. 상태가 보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쿠키는 뭐 장바구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데 이용되는 것이 우리가 쿠키였었죠. 스테이트 리스 프로토콜 보호하는 것이 쿠키였는데 이런 쿠키는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게 이렇게 막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도 여기에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이 쿠키 값을 이쪽에 받아왔어요. 쿠키. 그러면 인적의 우회 수단으로 이것이 막 악용이 되는 거야. 이 쿠키 값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사용자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쿠키 값이 전달돼서 공격자 쪽에 전달돼서 이런 공격에 악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설명된 것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에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SRF는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웹서버나 이런 쪽에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게 주입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것도 똑같이 사이트를 방문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악성 코드 같은 게 이렇게 실행돼서 자, 이 사용자가 자, 예를 들어서 취약한 웹서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이쪽에 정상적인 서버가 또 있다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이 사용자가 이런 쪽에 정보를 다섯 번째 사업 프라임을 할게요. 자, 정보 수정을 요청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원 탈퇴라든지, 또는 이제 계정 수정. 계정 수정.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용자의 이 특징은 뭐가 되냐면, 사용자의 권한을 빌려갖고, 사용자의 권한을 이제 한마디로 도용하는 거지. 도용해서, 공격자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뭐다? 사용자 권한을 도용하는 거예요. 사용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뺏는 거죠. 사용자 권한을 일단 뺏어서 공격자가 하고자 하는 공격자 의도라는 거야. 의도대로.
그래서 하나의 예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들어갔는데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바뀌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로그인 하다 보니까 계속 패스워드가 틀리다고 나오는 거야. 자기가 패스워드 바꾼 적도 없어요.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누가 바꾸는 거예요? 공격자가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서 여기에 각종 서버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정을 하는 거야. 수정해서 뭐다? 이 공격자가 거기를 들어가서 들락달락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 사용자는 뭐다?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어서 이 그 패스워드나 이런 게 바뀌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우리가 CSRF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권한을 일단 도용해서 공격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필요한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뭐다? CSRF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갖는 특징은 전부 다 뭐다? 입력과 검증 부실이야.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한번 보죠. 자, SQL 인젝션. SQL 인젝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입는 거죠. 아이디는 누구나 이제 공개된 정보죠. 패스워드가 일단 동일해야 되는데 이 패스워드에 이런 게 입력이 있어. 여러분 패스워드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거의 뭐 특수문자 같이 쓰는 거야. 특수문자 같이. XS5와 1은 1이야. 자, 이 1은 1이라는 것은 항상 true예요, true. 참인 거죠. 이런 식이야. 우리가 5와는 T5와 T는 뭐예요? true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 5와 true가 F면, false면은 뭐가 나와요? true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이렇게 되면 이쪽은 앞에 있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5와 그 다음에 1은 1, 항상 참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뭐다? SQL 인젝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D, ABCD, AND 패스워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고, 아이디 이렇게 맞고 나면 패스워드가 이렇게 맞아야 통과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이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죠? 이렇게 였겠다. 5와 1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항상 통과해요. 그냥 막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SQL 인젝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격자는 조작된 리퀘스트 막 요청하고 이걸 통해서 조작된 SQL 막 쿼리가 실행돼서 DB를 열람한다든지 정보를 막 수정한다든지 막 이런 것도 여기에 뭐 조작 삭제 같은 것도 다 가능한 것이 우리가 뭐다? SQL 인젝션. SQL 인젝션. 그래서 이런 특수문자 이거를 뭐다? 여기에 이 패스워드 같은데 이런 것을 입력하게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막아야 되죠. 대응책은 이 부분에 특수문자가 들어간 거다. 바로 패스워드 검증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입력과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거는. 자, 그렇게 일단 봐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장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과정입니다. 자, 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는요, 지금 우리가 저장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다형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외에 이제 하나 엉뚱한 거 갖다 놓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장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취약한 웹서버 같은데 그런 것을 일단 몰래 등록해 놓고서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추가로 이제 반서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 베이스드, 본 기반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 공격 세 가지가 일단 있다.
제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장입니다. 스크립트를 포함한 글을 등록합니다. 근데 이 웹서버가 그걸 잘 검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립트가 포함된 글을 DB에 일단 저장했다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희생자, 사용자가 공격자의 글을 요청해요. 물론 공격자의 글인 이 사용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글이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희생자 쪽에 스크립트가 이것이 실행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정보? 이런 쿠키 정보 같은 게 공격자 쪽으로 넘어간다. 자, 이런 쿠키 값 같은 정보가 들어가면 자, 인증 어떤 우회 수단에 이것이 악용이 되는 거죠. 인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도 쿠키 설정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저장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등이 보다 공격자가 그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저장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CSRF 한번 볼게요. 자, CSRF는 비슷한 개념으로 CSRF 공격 코드를 일단 등록합니다. 이제 여기 예를 보면 공지사 로그인 한 후에 꼭 읽어보라. 꼭 읽어보니까 어떻게 읽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희생자도 다 이것을 읽어봅니다. CSRF 공격 코드가 포함된 페이지를 일단 요청해요. 누가? 희생자가. 자, 그러면 자동화된 요청이 포함된 응답이 희생자 쪽에 이것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자, 그러면 희생자의 권한으로 공격자가 원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된 요청에서 희생자의 권한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 희생자의 권한이죠. 희생자의 권한으로 이것을 서비스 요청한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수정이라든지 뭐 회원 탈퇴 이런 것 등등은 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희생자는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겠다는 거죠. 막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패스워드 이런 것 등등을 바꿔서 이제 공격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CSRF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게시판 등의 웹페이지가 악의적 코드 삽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약점이다. 그렇죠? 공격 코드를 삽입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저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사를 이용하는 반사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방식이 있다.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 어떤 서버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 같은 게 유출돼서 공격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세 번째가 틀렸어요. 자바스크립트, VB 스크립트, HTML 이런 스크립트가 공격에 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의 핵심 포인트를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